소금과 문명, 공존의 시대, 에너지 위기와 염정의 쇠퇴, 중부지방, 탁월한 행정력. 남부와 북부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천일제헌법이 상당히 발전했다. 반면 중부지방의 중요 소금 생산지였던 양회 지방은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았지만 전통적인 전오염 제조 생산도 융통성 있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해 지역은 소금 분배에서도 세입면에서도 중국 제1의 소금 생산지였다. 명말에는 양해 지역에는 70만 5,180여민을 분배했다. 여민 하나는 181kg에 해당하는 양으로 회남에 16만 2,145여민, 약 32,437톤이 할당되었다. 회남의 소금은 전오염이었고 회북 소금은 천일염이었다. 강소, 안휘, 강서, 호북, 호남 지역으로 이뤄진 회남은 양자강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강서 북부, 안휘 북부와 중부, 하남, 동부로 이루어진 회북도 작은 수로를 이용하면 그런 데로 접근할 수 있었다. 청나라 때에도 기본적인 체계는 변하지 않았다. 청나라 때에는 여민을 둘로 나눠 늘리거나 또는 그 가치를 나누는 식으로 늘렸는데 아마도 특권 집단인 소금 상인을 늘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1700년경 여민수는 142만 5,949로 늘었지만 이때 여민 하나가 할당받는 소금의 양은 약 121kg에 해당했다. 전오염과 천일염의 비율은 변함이 없었다. 1750년경 여민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대략 158kg으로 늘어났지만 이때에도 회남과 회북의 비율에는 변함이 없었다. 1800년경에는 좀 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여민수는 168만 대로 늘어났고 여민 하나의 할당량도 181kg으로 증가했지만 회남의 할당량은 139만 여민으로 늘어난 반면 회북의 할당량은 29만 여민으로 감소했지만 무게로 따지면 1750년의 할당량보다 약간 늘어난 양이었다. 상대적으로는 쇠퇴했지만 회북의 이런 전체적인 증가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의 상대적인 침체에 비해 강상류 지방의 인구 증가를 반영한다. 1795년에 염정사가 양회는 염세의 주 대상 지역이고 양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구강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곳은 호북과 호남의 판매 지역이었다. 정대의 사천의 염정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모습. 1830년 남경 총독은 좀 더 급격한 변혁을 일으키고자 했다. 다른 소금 생산지처럼 당시의 어려움에서 야기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항하고자 만든 일련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시책으로 회남의 여민 하나의 크기를 약 226kg으로 늘리고 회북의 여민 크기는 하나에 181kg으로 해서 26만 여민으로 줄였다. 동시에 회북의 과도한 소금 생산량을 처리하고 회남의 소금값을 내리기 위해 회남의 8회북의 천일염을 20만 여민으로 늘렸다. 이런 탓에 회북의 소금 생산량이 배로 늘었다. 이것은 1850년 태평천국의 난 직전 또 한 번의 조정으로 다시 늘어났다. 회남의 여민수는 139만에서 109만으로 줄었지만 여민 하나의 크기는 약 272kg으로 늘어났다. 이것 중 20만 여민은 회북에서 왔지만 그 크기는 226kg이 아니라 약 272kg이었다. 하지만 여민 하나당 천일염 양의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1600년부터 1850년 사이의 양회에 대한 기록에서 인상적인 사실은 커지고 있는 양자강 시장의 수요를 전통적인 전후염 생산 산업이 충당할 능력이 있었으며 이곳이 세금이 싸고 생산비가 싼 경쟁지에 뒤지지 않을 경쟁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양회는 본디 세금이 높고 생산비가 비싼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소금의 3분의 1을 공급했지만 염세는 전체의 3분의 1을 지불했다. 게다가 청해 건국 이래로 생산에 비해 세금의 증가 속도가 높았다. 1641년 95만 양에서 1700년 250만 양으로 그리고 1800년에는 다시 500만 양으로 늘어났다. 생산비 역시 양회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1500년 이곳은 여러가지 장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여타의 전후염에 포위되어 있었다. 1800년에는 내부적으로 해북의 천일염이 회남의 전후염을 위협했고 장로의 탄쇠법, 양절과 양광의 천일염도 위협이 되었다. 사천에서만 전후염을 생산했고 사천은 특히 조세가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사실상 양회 지역은 여타 지역 소금들에게 포위 공격을 당한 셈이었다. 1734년 옹정제의 칙령에는 호북과 호남, 광동 소금과 사천 소금, 하남의 장로 소금에 대한 불평이 드러나 있다. 1786년 회북의 천일염이 회남의 전후염의 결핍금을 보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795년에 있었던 정부 개혁으로 일시적으로 조세가 감면된 하동 소금이 포위군에 합류했고 산동과 장로 소금이 하남에 등장했다. 1820년에 광범위한 조사 보고서는 회남의 5가지의 침해, 즉 호북과 호남의 사천염, 호북의 하동염과 장로염, 호남의 광동염, 강서의 강동염과 복권, 철강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천진에서 귀향하는 양곡 수송선으로 이 선박들은 대운하를 거쳐 장로에서 강소 또 소금을 밀매했다. 밀매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정도가 한층 심해졌다. 총독 도주는 밀매되는 소금의 양이 연간 5만 톤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런 침해를 받아 양회는 19세기 초 붕괴의 징조를 보였다. 1822년 호북에서는 염인이 26만 4천 개나 판매되었고 할당량이 77만 9,900 염인인 호남의 밀매업자들도 나날이 늘어 1828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천만 양을 넘어섰다. 이런 상태에 있던 양회가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3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째가 관과 상의 역할 때문이었다. 청나라는 양회에서 많은 세금을 거뒀다. 양회의 상인들은 제국에서 단일 규모로 치자면 가장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위해서 기존의 지위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둘째, 회남의 여건이 불리했다고는 하지만 양자강이라는 커다란 이점이 있었다. 관이 통제하기에 편했고 상의 분배에 비용이 들지 않았다. 사천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의 소금들은 최소한 다른 배에 옮겨 싣는 문제나 육로 수송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천일염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여전히 전후염은 분배면에서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양자강은 수송면에서뿐 아니라 수출 중개인, 선박조합, 보험업자, 저장시설, 수입중개인, 도매상인, 소매상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회남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조정되어 왔고 지배되어 왔으며 경쟁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기술이다. 양회당국, 특히 강소총독 이자 남경총독 이었던 도주는 중국의 가장 훌륭한 군사전통의 노련한 수법으로 온갖 도전에 맞서 싸웠다. 도주는 회유, 강압, 경쟁을 적절히 이용했다. 그는 회북에
전일염을 회남으로 보냄으로써 전일염 생산자들이 대운하를 따라 내려오는 장로, 소금에 대항하도록 효과적으로 무마시켰고 회남에서 판매되는 소금 가격을 내림으로써 경쟁력을 개선시켰다. 도주는 전일염을 전후염으로 보강하는 곧 급진주의가 보수주의에 공헌하는 언뜻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업적을 이뤄냈다. 서부지방 정치적 필요가 우선. 근세 초 서부 지역의 인구는 이민과 자연 증가로 인해 늘어났다. 주로 사천의 인구가 늘어났지만 남부의 움남과 귀주의 고원, 섬서와 감수의 서부 분지, 북으로 서북의 기타 지역 등 주변의 산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소금 생산지 세 곳이 중국이 서쪽으로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이점을 보았다. 사천은 청말과 공화국 초기의 우수성을 대변하는 더디지만 꾸준한 발전을 했으며 운남의 최강 지역은 빠르게 발전했고 몽골은 중화민국 정부 초기에 온실 건설 계획으로 일시적이긴 했어도 급격히 성장했다. 사천의 소금 생산은 1368년 5065톤에서 1500년경에는 1300여 톤으로 늘어났다. 16세기에 사천은 중국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번영을 구가했고 생산도 1558년에는 17,800톤으로 늘어났다. 17세기 초에는 생산이 25,000여 톤에 달해 당시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 가브리엘 마젤란인 이 지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뒤 잔인한 광신자 장헌충의 반란과 만주 정벌로 인해 인구가 수백만으로 줄었다. 청초기의 할당량은 단지 분배용으로 8,500여 톤에 불과했는데 이 중 3분의 2는 짧은 거리의 육로 수송을 통해서였다. 순치 시세에는 생산이 18,000여 톤으로 회복되었지만 염정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던 탓에 하동에서 상당량을 도입해 와야 했다. 하지만 1730년 이 지역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해 옹정제의 관보는 사천 소금 39,000톤을 공급하겠다고 공시했다. 북부와 중부의 단거리 육로를 통해서 12,000톤, 남부와 주변부의 장거리 수로를 통해서 27,900톤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 양은 18세기 내내 꾸준히 늘어났다. 실록에는 새 염전이 함몰되었다는 기록과 육로와 수로로 소금을 더 배정해달라는 요구들로 가득 차 있다. 1815년 지방관보의 가경판이 나올 무렵 분배를 위한 할당량은 10만 1,300톤이었는데 육로로 27,500톤, 수로로 7만 3,800톤 운송했다. 이런 확장의 주요 원인은 사천은 자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으며 하동에서는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귀주의 대부분 지역, 운남의 일부 지역, 그리고 불법이었지만 호북, 서부에까지 소금을 공급할 여력이 남아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강을 따라 내려오는 사천 소금의 밀매 문제를 다루기 힘들었고 1788년 호북의 서부지역 8곳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사천 소금의 판매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호북을 위한 할당량은 겨우 3,900톤에 불과했고 1726년에 개시된 운남 교역을 위한 할당량도 5,000톤에 불과했다. 사천의 대외무역의 핵심은 귀주로의 수출이었다. 귀주로의 수출량은 1730년 17,000톤에서 1815년 26,700톤으로 늘어났다. 염세납부를 증명하는 청나라 시대의 염세표. 수출의 성장은 목재 부족과 함께 사천의 소금 생산이 동천부의 사홍과 봉계를 비롯한 북부의 목재를 떼는 염정에서 가정부의 건의와 서주부
부순을 비롯한 남부의 석탄과 천연가스를 떼는 염정으로 이동했던 탓이었다. 1815년 운남과 귀주의 여러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던 건의는 최고의 생산지가 되었다. 얕은 우물과 석탄이 만나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유럽의 로렌이나 체시와 같은 생산 형태를 띠었다. 이곳의 할당량은 1662년에 수로로 84여민, 육로로 1491여민으로 총 508톤이었지만 1815년에는 수로로 4998여민과 육로로 27,734여민으로 총 할당량이 17,540톤에 달했다. 그중 25,154여민이 운남으로 향했고 수로로 3,996여민이 귀주로 향했다. 건의는 제국에서 가장 선구적인 붐을 일으킨 도시다. 뒤이어 가스를 이용한 염정으로 귀주에 수출했던 부순의 할당량은 수로로 3,986여민과 육로로 2,182여민으로 총 14,000톤에 달했다. 부순은 명초기의 주도적인 생산지로 청조 말에 다시 부흥했지만 건의가 수출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쇠퇴했다. 건의는 이런 이점을 본래의 장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성도라는 지방 수도에 근접해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것이다. 건의는 근래에 개발된 염전으로 정부 소유의 염전이기도 했다. 운남은 사천에서 5,000톤, 광둥에서 1,250톤가량을 수입해 동쪽 구원지대에 공급했지만 자체로도 소금 생산을 할 수 있어 1800년에는 18,750톤을 생산했다. 이 제염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 주도인 곰령의 동쪽 인근의 흑정을 비롯한 몇몇 염정, 옛 주도인 대리 인근의 성문정을 비롯한 몇몇 염정, 그리고 남쪽으로 월남과 미얀마 국경 근처 보임 인근의 마흑정 또는 석고청 등이다. 염정은 일반적으로 소금물이 나오는 곳이지만 운남의 다수 염정, 특히 마흑정과 같은 염정들은 질이 낮은 암염을 보통 소금물로 만들어 나무를 때 증발시키긴 했어도 본질적으로 수갱 또는 암염갱이었다. 청대 운남 염정의 성장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흔히 무슬림들이 주도한 중국의 광업은 18세기에 운남을 구리, 주석, 아연 등의 비금속의 주요 산지로 변화시켰다. 둘째로 1725년부터 1732년까지는 운남을 만주의 총독이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처음에 당국은 생산 분배, 소매에 대해 엄격히 통제해 소금이 국가산업이 되었지만 가경제 통치 때에 이르면 이 운반하고 판매하는 독점체제에서 이 운반하고 파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론상 생산, 분배, 소매는 개인기업으로 되돌아왔다. 국가는 운송장에서만 과세하도록 제한했지만 소금이 전달되는 장소에서 바로 과세하는 것, 사실은 생산자에게 돈을 선납받아 소금의 운송과 판매를 통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남은 상업과 관료제가 비교적 조화를 잘 이뤄 협력한 사례였다. 중국의 간산업이 운남의 소금산업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면 중국의 산업은 몽골 지방의 소금산업 성장의 근처가 되었다. 러시아 스텝 지역의 엘턴 호수에 상당하는 중몽 국경지대의 사브카 여무는 자연 증발 결정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이 여무들은 금세초 국경지대의 중국 인구의 성장과 곡물, 차, 직물, 금속 제품, 아편 등 중국의 상인들이 도입한 중국 소비재의 수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출 상품을 찾으려는 몽골의 귀족과 상인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금세초 국경의 호수 두 곳이 기록에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 출현은 중요했다. 첫째, 만리장성 바로 남쪽의 감수에 있는 화마지가 섬서성 서부를 통해 동쪽에서 밀려드는 하동소금과 효과적으로 경쟁했다.
또 이곳의 소금은 때때로 섬사성의 심장부인 서안에까지 도달했다. 오타가 안에는 이 소금이 등장함으로써 야기된 경쟁은 염법지의 염정편 1장에 추가될 정도로 심각성이 컸다. 천일염은 다단계 천일제염법으로 생산하는 천일염에 비해 가격이 쌌고 화마지는 하동보다 세금이 낮았으므로 하동 당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당연했다. 한편 화마지는 중국의 인구 밀집 시대에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육로를 통해야만 했고 하동에 비해 정치적인 배경이 미약했으므로 당시로서는 경쟁 상대로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황하 서부 아라산의 지란타이 염원은 몽골의 왕자 그리고 때로는 왕의 사위 또한 영하의 강력한 무슬림 상인 공동체의 후원을 받았다. 이들의 후원 덕에 명조와 청조 초기에는 지란타이로부터의 적염 수입 금지가 점차 완화되었고 적염은 황하를 따라 수로로 산서 북부와 남쪽의 곳까지 운송되기 시작했다. 1758년에 보고되고 1782년경에 발달되어 1788년 합법화된 적염의 이런 장식은 하동에 영향을 미쳤다. 1791년에 정부는 하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염정을 일시 폐지하고 염세를 지세로 전환시켰다. 사실 개혁은 나머지 소금 행정과 함께 예방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몽골 소금의 유입을 조장했다. 따라서 하동 소금은 세금이 없는 먼 남쪽에서 시장을 찾아야 했고 여전히 세금을 지불했던 장로와 회북의 소금과 경쟁할 수 있었다. 이런 소금의 분할로부터 온 압력의 결과 1807년 하동의 염정이 부활하자 황하를 통한 적염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으며 산서의 적염 예방 조처가 지란타이와 화마지가 있는 황하 북부까지 확대됐다. 1822년 지란타이로부터의 황하기를 재개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었다. 반대자 가운데 한 명이 원로 정치인이자 1822년부터 25년까지 섬서 감숙성에 총독을 지는 사람으로 몽골의 왕자나 중국의 무슬림 상인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고려가 무엇이었든 정치적인 긴급함이 중국 염정에서는 우선시되었다. 중국은 산업화 시기까지는 서부 국경의 소금에 대해서 긴급한 수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근세 초 중국과 유럽 사이의 차이점을 보자 1500년 유럽처럼 중국도 1억 명의 주민이 35만 톤의 소금을 소비했다. 1500년부터 1800년 사이 유럽처럼 중국도 절대 생산량과 소비량이 3배로 늘어나 100만 톤에 달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인구가 불과 2억 명에 지나지 않아 1인당 소금 소비가 50%나 늘었지만 중국의 인구는 3억 명에 달해 1인당 소금 소비량은 여전히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과 유럽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한 방법이 서로 달랐다. 비록 중국은 다단계 천일지원법을 다시 발견해 새로운 지역에 보급하고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시켰고 또 준산업화된 사천의 염전들이 깊은 염정을 파는 기술과 천연가스라는 새로운 연료의 근거에 진전을 보았지만 양회 그리고 특히 회남 같은 중국의 소금 중심지는 제국의 행정에 의해 의식적으로 고대의 표토 소금물과 전오염 제염 방식의 결합을 고수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표토 소금물과 전오염 제염 방식의 결합이 사실상 소멸했고 다단계 천일 제염법은 이미 염정과 새로운 염료에 기초한 소금 제조법에 추월을 당했다. 분배면에서도 유럽에서는 제국의 규제가 없었으므로 소금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소비면에서는 음식 이외의 목적 에 쓰이는 비율이 분명 중국보다 높았다. 근세 초 중국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이제 막 증기기관의 시대로 넘어간 유럽을 뒤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대화의 두 얼굴, 모더니티. 180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의 소금 산업은 근대화라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어도 고대 말과 근세 초에 미리 성립된 위상에 따라 그 정도가 다양했고 그 표현도 달랐다. 근대화는 이를 맨 먼저 시작했던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진전을 보였고 이를 수용한 이슬람과 인도가 가장 느렸으며 비교적 독립되어 있었던 중국은 그 중간 위치에 있었다. 소금 산업의 근대화는 수요의 다양화와 수송의 혁명을 의미했지만 유럽권에서 근대화는 천일체험법으로 생산한 소금에서 암염과 소금물을 이용한 생산으로의 변화를 꾀했고 아프리카, 이슬람, 인도, 중국에서는 바다나 호수에서 나는 소금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놨다. 유럽에서 근대화는 천일체험법의 몰락을 의미했던 반면 중국에서 근대화는 천일체험법의 과도한 발달을 의미했다. 해남에서는 천일체험법이 주도권을 잡은 결과 전어법이 몰락했던 것이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생산지의 변동이 있었지만 그 변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유럽 세계에서 소금 생산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또 미국 내에서도 뉴욕과 미시건에서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로 넘어갔다. 중국에서는 북동부에서 생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그 주도권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했고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아프리카, 이슬람, 인도에서는 해안으로 주도권이 옮겨갔다. 모든 곳에서 생산 규모가 늘어났지만 지역에 따라 그 정도는 천차만별이었다. 과도하게 통합됨으로써 다양성이 제한을 받은 것도 이런 양태 가운데 하나다. 또한 근대화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수상적이긴 하지만 근대화란 제도나 기술이 제도의 단위 속도는 기술의 단계가 증가할 때 겪는 정교화의 과정으로 개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는 수에 불과한 복잡하이다. 이렇게 해서 18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늘어나는 복잡한 방법에 의해 소금 생산이 늘어났고 고효율 에너지를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의해 소금이 분배되었으며 엄청나게 다양한 용도로 소비되었다. 반면 근대화는 특정한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제도상의 구조 수요나 고려되고 있는 기술적 운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금의 경우 근대화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근대의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면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계각 지역에서 발생한 변화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기도 하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 기본적으로 소금의 생산 부분은 분배에 비하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체험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근대적 운송수단 덕분에 암염이 몹시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천일체험법과 전호법이라는 고대의 공정 두 가지가 여전히 우세했다. 유럽에서는 전호법이 우세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천일법이 우세했던 이유는 지역의 비용과 각각의 사회에서 에너지를 대하는 뿌리 깊은 태도 때문이다. 중세 초의 이슬람과 16세기와 17세기의 유럽과 중국의 경우처럼
목재 공급이 부족해진 이래 유럽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라는 새로운 원료원을 찾았지만 유럽 이외의 세계는 저효율 에너지를 채택했다. 이렇게 유럽 세계는 전호박과 인공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유럽 이외의 세계는 천일법과 천연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이분법적 분석으로부터 여타의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럽의 소금 산업은 천일 지원법을 포기함으로써 기후와 계절의 순환에서 오는 난점을 피했지만 유럽 이외의 소금 산업은 태양빛, 바람의 변화에 더 종속되었다. 유럽 이외의 세계에서 1년이란 기간은 여전히 자연이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유럽에서는 여기에 문화가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소금물을 공급하거나 증발시킬 때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호법 공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두 가지가 깊은 샘을 파 소금물을 얻었다는 것과 석탄, 천연가스, 전기 등 비전통적인 에너지를 이용해 증발을 시켰다는 사실이다. 이 둘은 사천과 한나라 때 도교의 선구자인 장근영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지역과 천연가스가 나오는 불우물의 그 선례를 두고 있다. 사실 근대 유럽 세계에서 이용된 소금 산업의 주도적인 기술은 사천에서 시작된 기술을 일반화시키고 개선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천이 한나라 시대 이래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가장 깊은 염정은 그 깊이가 대략 244m였지만 19세기에 이르면 약 1220m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천연가스를 다루는 기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유럽은 곧 사천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굴착 기술에 출현한 보통 1126년경의 쇼니의 쇼미란 세계의 핵심인 프랑스 파드칼레의 릴레에 있는 최초의 자분정 펌프의 사용 없이 염전이 출현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조셉 니덤이 믿는 바와 같이 그 기술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든 또는 독립적으로 발달한 것이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19세기 초까지는 소금물을 얻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그것은 비르텐베르크 공국과 바더 공국, 빈펜의 라이히슈타트 공국을 비롯해 대표해 네카 저지의 계곡을 발달시킨 독일의 소금 전문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론 전문가들 중 슈바벤할의 카를 크리스티안 글랭크가 가장 유명했다. 그는 1818년에 빈펜 인근의 루드비히살레에서 142m 깊이에 있는 암염을 발견했다. 1835년에는 근대 스위스 아르가우 산업의 근간이 되었던 바젤 인근의 슈바이처 할레에서 135m 높이의 암염을 발견했다. 아르가우의 소금 산업으로 스위스는 소금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두 지역과 여타의 굴착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채굴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금물을 농축시키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소금물을 지표만으로 끌어올려 통상적인 방법으로 증발시켰다. 사천이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듯 보이는 이 기술은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표준화되었다. 사천에서는 회전하는 드릴이 달린 굴착 도구를 초기부터 사용했다. 이 굴착기는 1830년대와 40년대 미국과 유럽 대륙에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선교사 앵베르 신부가 1829년에 사천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책자를 발행했기 때문에 유럽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1841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캐메러에 살고 있던 윌리엄 모리스가 이 굴착기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것을 보면 최소한 미국에서는 이 발견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굴착 기술은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소금과 석유는 서로를 자극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1985년까지 소금 생산을 선도한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간 뉴욕주에서는 주로 깊은 샘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물을 원료로 이용했다. 유럽 대륙의 경우를 보자. 1871년 프랑스가 독일에게 로렌 염전을 빼앗긴 뒤 그 대안으로 개발한 낭시 남동부의 돈바제, 1945년 독일이 동구에 넘겨준 슈타스푸르트 염경의 대안으로 개발한 뒤스부르크 북쪽의 보르트, 대량의 소금 수입국인 네덜란드가 예전의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한 겔더란트의 빈터스비츠크와 오베레이셀의 헨겔로를 비롯한 새로 개발된 염전지대에서는 모두 이 굴착 기술을 이용했다. 잉글랜드에서는 볼코앤본 회사는 굴착 기술을 이용해 1857년에 티사이드에서 400m 깊이에 있는 암염을 발견했는데, 이는 클리블랜드의 윌턴과 빌링엄의 ICI 소금 회사의 토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굴착 기술의 이용은 육지 염갱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런 개발은 예수의 신부 아타나시우스 킬러가 1665년 지하세계 에서 처음 그 중요성을 주장한 지하 개발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바다든 육지든 천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새로 제도한 화학사업은 소금보다는 소금물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전오염 산업, 특히 진공팬 증발, 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금 산업이 석탄, 증기,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나 보급에 전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사천의 소금 산업은 건의의 석탄과 자분적의 천연가스 등 비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했던 고전적인 본보기다. 16세기 잉글랜드의 타인사이드 소금 산업은 유리나 벽돌 제조, 양조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석탄을 연료로 사용했다. 17세기 중반 렌트위치에서는 스태포드셔산 석탄을, 18세기에는 노스위치와 윈스퍼드에서는 사우스랭커셔산 석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잉글랜드 북서부의 산업지대에서 필요로 했던 에너지의 개발에 일조했다. 17세기의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시콩테에서 석탄을 실험적으로 이용했고, 18세기에는 로렌과 프러시아의 퀘니스보른 염전, 루르의 베르, 할레 인근의 토이디치와 듀란벨크, 고젠, 아르테른의 작생 염전에서 석탄을 사용했다. 하지만 산업 부분에서 전적으로 석탄을 이용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 독일의 최대 염전 지역으로 떠올랐던 슈타스푸르트가 그 예다. 미국에서 석유와 소금이 결합함으로써 소금 산업은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발달했다. 네덜란드의 빈터스비츠크와 헨겔로에서도 그로닝겐의 천연가스를 소금 산업에 새롭게 이용했다. 러시아 연방, 서유럽, 일본 등 어느 곳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역시 조만간 소금을 이용하는 화학산업에 사용되리라고 예상된다. 스위스에서는 아르가우의 라인 염전 조합이 이용한 연락착 증발 기법이 수력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로 운영되었다. 일조량이 적고 복제가 부족해 소금을 오래도록 외부의 공급에 의지한 일본에서는 당초에 염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개발한 바닷물을 농축시키는 전기투석법, 이 바닷소금 생산과 해양 광물의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다는 소금과 온갖 광물의 궁극적인 보고임을 볼 때 대륙붕, 해양개발 해력이 새로운 경제적 개성이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수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 염전에서 소금물을 끌어올리는 중국의 대나무 굴착기로 바위도 부숴버릴 정도로 단단하다. 작은 그림은 대나무관의 끝부분, 바닥에 있는 밸브는 튜브 안에 물이 다 차면 닫히게 되어 있다.
국제적인 거래는 여전 분배면에서 볼 때 근대화는 소금과 소금물을 분배하기 위해서로 증기선, 철도, 트럭,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소금 산업은 부피가 큰 생산품을 수송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근대적 운송 수단을 폭넓게 이용해왔다. 또 소금 산업은 채셔의 위버강과 라인란트 지류를 운하화하는 데 일조했다. 예전에 소금은 돛배나 정크선의 바닥짐이었지만 이제는 증기선과 철로의 화물이 되었다. 소금이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이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지역일 것이다. 천연가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료 산지로 소금물을 끌어들이도록 배가 나는 것도 중국 사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천에서는 속이 빈 대나무를 파이프로 이용했고 그 거리도 약 11km에 지나지 않았다. 17세기 초 바이에른의 라이펜슈투 제염소와 19세기 초 라이헨바흐에서는 이보다 더 긴 거리의 파이프를 설치했다. 게다가 라이펜슈투르에서 설치했던 파이프는 랍으로 만든 것이었고 라이헨바흐에서 설치했던 파이프는 주철로 만든 것이었다. 파이프가 중요화된 또 다른 지역이 프랑슈콩테의 살렘이었다. 이곳에서는 제염소 재건설의 일환으로 1775년부터 1779년까지 클로드 니콜라스 루드가 그랑드 소네르의 옛 염정에서부터 아크와 세난스 사이에 있는 새로운 징발법의 중심지까지 21.25km에 이르는 이중배관을 설치했는데 적당히 노출된 위치에 약 1.6km 길이의 농축실이 있었고 거의 무한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왕실 숲이 쇼 인근에 있었다. 애초에 파이프는 나무로 되어 있었으나 19세기를 지나면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기 시작해 1962년에는 이 교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근대의 운송수단이 소금 산업에 끼친 영향은 심대하다. 특히 지리적 요소가 중요했던 천일염 부문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인도에서는 소금 교역이 증기선으로 인해 새롭게 발전했고 중국에서는 철로와 트럭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천오염 부문에서는 땅을 깊이 팔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지염소를 세울 수 있게 되자 중장거리 소금 교역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소금은 예전에 비하면 그리 국제적인 상품이 못 된다. 물론 굴착 기술, 에너지원 바다에서 전기 투석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 배관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비사에서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에서 스칸다나비아, 타이완, 시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본, 시암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캐나다와 멕시코, 바하마, 군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교역료를 비롯한 천일염의 주요 교역료는 20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교역료들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근대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천일염은 아직까지 그 역할을 다 끝난 것은 아니며 장거리 분배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계속 지속될 것이다. 산업화에서 인정받은 공로 소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분야가 소비면이다. 사실 소비상의 변화가 생산과 분배면의 변화를 이끌었다고도 할 수 있다. 소비면의 변화는 두 가지 방면에서 전개되었는데 그 하나가 음식 시장의 또 다른 확대로 전통적인 소금 소비면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변화인 비음식 시장에서 소비되는 양에 비하면 극히 보잘것없는 규모다. 1982년 미국에서는 성인 1인당 소금을 연간 약 7kg가량 소비했는데 100년 전 소비가 가장 컸던 북아메리카, 특히 남부주에 비하면 50%가 더 늘어난 양이다. 유럽과 일본도 이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같은 양을 소비했다. 이렇게 소금 소비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이른바 크로스와 블랙웰 혁명 때문으로 영국 회사 잉글랜드 펌, 런던의 솔터스 컴퍼니,
소터스 컴퍼니 등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영국의 발달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혁명은 기본적으로 통조림 수프, 냉동식품, 통조림 제품, 포장식품, 즉석식품, 포테이토 칩, 햄버거, 토마토 소스, 피클, 비스켓, 피자 등 가공식품의 엄청난 성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화학 조미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이런 제품에는 꽤 많은 양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기 없는 재료로 집안에서 준비하는 음식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양이다. 밀, 기장, 쌀, 생선, 버터, 돼지고기, 버터, 치즈, 라드 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일어났던 초기의 혁명과는 달리 식생활에서 일어난 이런 최근의 혁명은 재료 자체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인 요리는 설 익히는 것에서 푹 익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주로 사회적 변화, 곧 도시화, 여성 고용의 증가, 단 것에서 맛의 풍미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단맛을 회피하고 풍미를 즐기게 된 것은 푸딩, 케이크, 과자가 부와 특권을 상징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설탕의 유행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정통 엘리트, 대체의학자, 신식 요리사, 자연과 조직에 대한 예찰론자들은 대규모로 진행된 사회적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문화현상인 대규모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심지어 고혈압 환자의 증가, 또 상쇄작용을 하는 칼륨 결핍보다는 나트륨의 양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식생활상에서 일어난 최근의 혁명은 음식에 쓰이는 소금 소비를 늘렸고 따라서 소금 생산도 늘어났다. 하지만 소금의 생산과 소비를 엄청나게 늘린 것은 실질적으로 비음식 시장의 성장이었다. 1800년경에는 최소한 90%의 소금이 음식용으로 소비되었다. 식탁용 소금으로도 이용되었지만 대개는 정어리, 멸치젓, 돼지고기, 치즈, 버터, 절인 야채, 간장, 쇠고기, 소금 절임 등 가공식품에 이용되었다. 또 사람이 먹지 않는 나머지 소금도 동물에게 먹이거나 생산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 소량이 비료, 약재, 먼지 제거제로 이용되었다. 산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많은 소금을 소비했던 분야가 포토시 은강에서 사용되었듯 은을 만들기 위한 아말감법을 이용한 공정에서였다. 아말감법, 금 또는 은을 함유하는 광석의 재련법, 혼홍법이라고도 한다. 금은 또는 그 양자가 함유된 광석을 분쇄하여 금은 단위로 분리시킨 뒤 물이 있는 곳에서 수은과 접속시켜 수은 아말감을 만들어 금은을 채취한다. 이러던 것이 1985년에 이르면 최소 90% 이상의 소금이 비음식용으로 소비되었다. 이런 새로운 소비처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이 소금 생산량의 70%를 소비하는 화학산업이다. 사실 소금 산업이 화학 산업과 관련되어 성장한 것은 근대화의 가장 뚜렷한 지표이다. 포토시와 그 후에 개발된 광산들은 소금 시장의 핵심부를 장악했다. 화학 산업에는 크게 못 미칠지라도 이미 식용을 뛰어넘어 소금의 총 생산량 중 10 내지 15%를 소비하는 또 다른 소비지가 제설 작업이다. 염화나트륨은 물의 빙점을 낮추는 특성이 있으므로 소금은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유라시아 연구소의 한 지리학자가 주장한 바대로 미래에 문명이 극지방으로 확장된다면 또는 새로운 빙하기가 지금의 간빙기에 뒤이어온다면 분명 엄청난 양의 소금이 새로운 용도로 소비될 것이다. 그러나 화학산업이야말로 소금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고 또 이것이 근대로의 이행의 요체다. 1800년부터 1985년까지 소금 산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된 세 단계의 화학혁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 각 단계들은 공정이나 제조된 제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가 알칼리 혁명이다. 이것은 르블랑 공정, 솔베이 공정, 캐스너 켈르너 공정에 의해 소금이나 소금물에서 소다,
생산하는 기술이다. 소다는 전통적인 방법이 되었든 근대적인 방법이 되었든 유리, 비누, 직물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료다. 천연 소다가 귀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소다를 천연적으로 얻는다. 정근대적인 조건 하에서는 소다를 얻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18세기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들여온 천연 소다는 에스파냐, 바릴라나 스코틀랜드의 해초를 가공하여 만든 소다로 보충해야 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원료 또는 공급을 충당할 수가 없었다. 합성소다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착수되었고 1791년 올레앙 공작의 주치인 니콜라 르블랑이 실용적인 공정을 만들어냈는데 그 핵심은 소금을 황산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르블랑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영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미 소다 산업의 중심지가 된 글래스고에서 맨 처음 이 공정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석탄 이용이 가능했던 타인사이드, 마지막으로 석탄 산지에 인접해 있으며 유리, 비누, 직물 산업의 소금을 이용한 위드너스에서 이 공정을 받아들였다. 르블랑 산업이 초기 산업혁명에서 필수 요소긴 했어도 그 공정은 비효율적이었다. 부산물로 염소, 표백하는 기술을 발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황산가스야 염화수소를 흡수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 탓에 이 공정은 1870년대 이후에는 먼저 유럽 대륙에서 그 다음으로 잉글랜드에서 후에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1861년에 벨기에의 사업가 에른스트 솔베이가 개발한 솔베이법 공정으로 대체되었다. 솔베이법은 석회석과 소금 또는 소금물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했지만 석탄이 적게 들었고 황산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 이 공정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었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폐기물을 덜 배출했다. 솔베이 산업은 소금물 공급지와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르블랑 산업에 비해 소금 산지에서 좀 더 정착이 용이함을 보여주었고 필요한 원료도 자체 생산했다. 이렇게 영국 솔베이 산업의 대표격인 브루너 몽드는 노스위치 인근의 위닝턴에 정착해 이곳을 컴퍼니타운으로 변화시켜 ICI의 소금 지대의 모체가 되었다. 솔베이법은 르블랑 산업을 단번에 낡은 기술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유나이티드 알칼리 회사에서 조직한 예전의 산업이 사장되어 가고 있었다. 1895년에는 미국 사람 H.Y. 캐스너와 오스트리아 사람 C. 켈레너가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나트륨, 염소, 수소 화합물로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다. 캐스너, 켈너 공정은 전력이 필요했던 탓에 초창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공정은 솔베이 산업보다는 르블랑 산업에 더 큰 위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솔베이 그룹이 사용했던 기술에 통합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공정은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통 소다 대신 화학산업의 발달 국면에서 수요가 늘어난 가성소다를 생산했던 것이다. 두 번째 혁명이 아닐린 염료, 레이온, 페놀플라스틱, 알루미늄의 합성으로 나타난 합성화학 혁명이다. 이 산업에서는 소금이 주 원료는 아니지만 소금이 소요되는 모든 산업, 특히 수산화나트륨 산업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원료다.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된 최초의 합성화학 산업이 아닐린 염료였는데 이것은 가치가 높았고 1914년부터 사실상 독일이 주도를 했다. 이를 주도한 회사가 1865년에 설립된 파스프 그룹의 루트비히스 하펜사 로 이 회사는 양차대전 사이에 외국 경쟁자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이게파르벤 세계 최대의 화학업 카르텔의 중추였다. 수산화나트륨 즉 가성소다 다시 말해 소금은 아닐린 공정에 필요했고 루트비히스파펜
산은 서쪽의 로렌 지방의 자원이나 동쪽의 스타스푸르트 지방의 자원을 두루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입지 조건이 좋았다. 이 점은 최초의 합성 섬유인 레이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파스텔로의 제자인 샤르드네는 부장승이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개발해 특허를 얻은 레이온을 인주견사라고 불렀다. 레이온의 주원료는 나뭇잎, 나무 면화에서 얻은 셀룰로스였지만 이 공정에는 상당한 양의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했다. 부장송은 프랑스의 살랭에 있는 옛 염전과 낭시 남부의 새로 개발된 염전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마찬가지로 1909년 벨기에 화학자 레오 핸드릭 베이클란트 1863가 미국에서 개발한 최초의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의 원료인 페놀도 나트륨이나 염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콜타르에서 이것을 얻거나 벤젠을 채취할 때는 가성소다가 필요했다. 물론 알루미늄이 원소의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1886년부터 미국의 찰스 마틴 홀과 프랑스의 풀 에루가 개발한 복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길게 뽑아내는 공정은 이것을 유사 합성 제품, 즉 최초의 인조 금속으로 만들었다. 전기 분해를 할 복사이트를 마련하려면 탄산 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합성화학 산업은 소금의 수요를 엄청나게 늘려놓았다. 셋째로 염화에틸렌, 염화비닐, 클로로벤젠, 4염화탄소, 3염화에틸렌, 4염화에틸렌 등과 같은 유기화합물 형태의 합성화학 제품을 만드는 합성화학과 염소화, 탄화, 수소 혁명이 있었다. 이전의 두 가지 화학 혁명과는 달리 이번의 혁명은 산업화가 과학이나 기술성의 발견과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명제의 좋은 사례인데 이런 물질들 대부분이 실험실에서 확인되었고 19세기 전반기 유기화학의 첫 번째 전성기 동안 과학 논문에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회적, 기술적인 이유로 20세기까지 남아서 냉각제와 분무제, 세척제, 비페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용제 등의 용도로 쓰였다.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화합물이 소금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 모두가 원래의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대체하기 위해 염소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염소는 단시 표백에 이용될 뿐인 유독한 폐기물에서 이제는 산업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면 생산된 소금의 거의 절반이 염료로 전환된다. 이후 세계 경제에서 소금의 주요 기능은 염소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 쓰인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기능이긴 해도 전문가나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새로운 생산 방법 때문에 장거리로 분배되는 소금의 비율이 낮아졌고 소금의 대부분은 이제는 최종제라기보다는 중간제로 공급되었으므로 이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궁극적인 용도는 제설 작업일 것이다. 게다가 소금은 화학혁명의 일부와 관련되었고 다시 산업혁명의 일부가 되었다. 가령 ICI의 경우 소금 분야는 언제나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1926년 합병을 통해 ICI를 만들었던 네 회사 중 하나인 노벨 산업의 역사에서 소금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이 합병의 최초 개시자인 블링엄 비료 산업의 역사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원자력, 컴퓨터혁명, 유전공학, 신기술, 신수제와 통합된 유연한 제조 시스템 등의 신기술에서 소금은 단지 염소화, 탄화수소를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약간의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자체로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런 패턴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가장 추상적으로 보아 근대화가 규모와 복잡성의 증가로
특정 지어진다면 공정에 포함되는 특정 성분의 용도가 더 다양해지고 더 중요해질지라도 그것이 그만큼 두드러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소금의 경우에는 그렇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비. 유럽의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시온이가 보였던 1900년의 산업지도가 그가 믿고 있던 바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1600년의 지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의 장들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역들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를 앞의 장과는 다른 순서. 곧 대서양 연안국, 대륙 중심부, 지중해, 신세계순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무역과 식민주의를 통해 근대 유럽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아프리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서양 연안국, 미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다. 대서양 연안국에서 주도적인 세력은 잉글랜드와 체셔의 소금 산업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요컨대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기까지 잉글랜드는 유럽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가였다. 유럽 대륙이 산업화되면서 소금 생산량이 늘고 외부에 대한 공급 의존도도 줄었지만 잉글랜드에서는 미치지 못했다. 1800년부터 1950년까지 영국의 소금 산업사에는 두 개의 주제가 얽혀 있는데 그 하나가 전반적인 팽창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량의 등락이다. 이 두 주제는 화학산업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화학산업이 발달하자 잉글랜드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더 많이 소비되었으며 반면 다른 나라들은 자체의 소금 산지를 개발했다. 소금의 경우에도서 근대화란 비국제화를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잉글랜드는 세계의 작업장이라는 지위에서 국내의 작업장이라는 지위로 전락했음을 절감해야 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체셔는 소금의 국제 교역에서 주연으로 등장했다. 체셔는 한자동맹 도시와 네덜란드로부터 즉 라틴 유럽의 공급처로부터 발트해의 전통적인 시장을 빼앗았고 미국의 남부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대규모로 수입했다. 소금은 나폴레옹의 대륙 체제에 대항하는 무기였고 산업혁명의 기둥이었다. 1844년에 영국령 서인도의 항구들이 체셔산 소금의 문을 열었고 미국의 남북전쟁이 정점에 달해 면화 부족이 극도로 심했던 1863년에 인도의 벵갈은 1858년 소금상인 협회 Salt Chamber of Commerce의 창립을 주도한 제조업자 허먼 유진 포크의 요구에 응해 문호를 개발했다. 이렇게 문호가 개방되자 제셔는 이내 인도 국내의 전오염을 압도해버렸고 벵갈은 최대의 외국 시장으로 떠올랐다. 윈스퍼드를 중심으로 한 체셔 산업이 정점에 오른 1880년에는 생산량 200만 톤 중 절반 이상을 수출했는데 주로 식용유였다. 다른 절반은 국내에서 소비되었고 그 절반이 글래스고, 타인사이드랑 런컨, 세인트 헬렌스, 위드너스의 르블랑 산업에 소비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영국의 음식시장, 비공업적 용도로 소비되었다. 1800년부터 산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토대는 같았다. 또 내부는 구조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귀족 지주와 경영자, 다수의 소규모 경영자와 소수의 대규모 경영자, 가족 단위의 거대 노동인구와 숙련된 노동인구로 이루어졌다. 이는 부르주아 유산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 형성되기 이전의 산업이었다. 루드빅 몽드의 장모는 1873년 위닝턴에 대해 체험업자들은 우리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사교성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대개의 잉글랜드 사람들이 그렇듯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정통한 숙련 노동자들이다 라고 쓴 바 있다.
1880년부터 산업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반면 수출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 미국 시장을 원주민에게 빼앗겼고 러시아는 발트 연안국에 관세를 불렸으며 벵갈에서는 값싼 에스파냐산 소금과 홍해의 천일염과 경쟁해야 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에서는 자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소금과 경쟁해야 했으며 항구와 석탄강에서는 분쟁이 일어났다. 1888년 창설된 소금산업 카르텔인 솔트 유니언은 할당량과 무역 제한 정책에 대항했지만 역효과만 났다. 세계적으로 소금 소비가 늘어났어도 1912년 채쇼의 소금 생산량은 오히려 50만 톤으로 감소했다. 반면 화학혁명이 진행된 영국 국내 시장에서는 소금 산지가 새로 개발되었고 사업 구조도 새로 조직되었다. 1814년 존 브루너와 루드빅 몽드는 노스위치 교회의 위닝턴에 영국 최초의 솔베이 공법을 사용하는 작업장을 열었다. 이 두 사람 모두 태생이 대륙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 브루너는 스위스 사람이었고 몽드는 유택의 독일인으로 이들은 솔베이 공법의 혜택을 톡톡히 받다. 1857년 티사이드의 염정에서 1882년에 타인사이드의 르블랑 산업에 쓸 소금을 생산했다. 브루너 몽드가 소금 산업과 솔베이 공법을 통합해 운영했듯 볼코엔 본사 또는 테넌츠 같은 거대 회사에서는 티사이드의 굴착 기술을 이용했다. 윈스퍼드와 위드너스는 몰락의 일로에 있었다. 1887년 위드너스와 이곳의 르블랑 연합은 소금 38만 톤을 분해했지만 1892년에는 27만 5천 톤을 분해했고 1914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양을 분해했다. 이에 비해 솔베이 공법으로는 1878년 1만 톤을, 1894년에는 40만 톤을 분해했다. 1950년 잉글랜드는 400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는데 이는 1914년의 2배에 달하는 생산량이었고 1985년에는 1천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이것들 대부분은 화학산업,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ICI가 티사이드의 윌턴에 세운 염소와 탄화수소와 합성화학 제품을 생산했던 산업에 주로 소비되었다. 워닝턴 때문에 채셔 산업의 중심지가 윈스퍼드에서 노스위치로 옮겨갔다면 윌턴 덕택의 소금 생산지 미들즈 버러에 부가 축적될 수 있었다. 윌턴에서 영국 화학공업이 새로 부활했다. 잉글랜드는 르블랑 산업을 개척한 이후에는 오랫동안 화학 산업에서 뒤처져 있었다. 솔베이법은 대륙에서 개척되었다. 아닐린 염료는 독일이 주도했고 레이오는 프랑스가, 베이클라이트는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다. 윌턴이 개발되고 나서야 영국은 화학 산업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대륙의 중심부, 서로 보완하면서 성장. 근대 유럽 대륙의 경제는 라인란트를 거점으로 하는 산업축이 추전하면서 발전했다. 라인란트는 영국과 이탈리아 북부와 같은 다른 경제 중심부와 관련을 맺어갔다. 이 산업축은 유럽 경제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다. 화학 산업이 이 축의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발전 초기에는 중기에 비해 석탄, 철, 공학 기술의 발달과 그리 큰 관련이 없었다. 화학산업은 소금산업을 발전시켜 극기하는 루타링기아의 새로운 염전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나라로부터 추력을 얻었던 레나니아는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심지어 이탈리아적 요소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런 추격은 지배적인 정치구조에 가려 있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긴 해도 대륙 중심부를 프랑스, 독일 제국, 하스부르크 제국이라는 정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낫다. 1800년 프랑스의 소금 생산량은 22만 5천 톤으로 16만 톤은 대서양의 게랑드, 부네프,
브루아주의 염전에서 천일지원법으로 생산되었고 27,500톤은 시중에의 페케 카마르크 베르 하일레스의 염전에서 천일지원법으로 생산되었으며 37,500톤은 내륙의 루렌, 프랑스 콩테의 살랭, 몽모로, 샤토 살랭, 모엠비크 디에주와 루렌 염전에서 석탄과 목재를 연료로 소금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했다. 1950년 프랑스는 200만 톤이 넘는 소금을 생산했는데 5만 톤은 주로 대서양의 게랑드에서 50만 톤은 지중해의 게마르크에서 그리고 150만 톤은 로렌의 내륙 염전에서 생산했다. 1985년에는 프랑스의 소금 생산량이 700만 톤을 넘어섰고 그중 100만 톤은 대서양에서 그리고 100만 톤은 지중해에서 600만 톤은 내륙 염전에서 생산했다. 기지 세 곳이 전반적으로 확장되었고 생산지도 변했으며 그 안에서도 집중이 이루어져 로렌 염전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생산면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분배와 소비가 변한 결과였다. 요컨대 철도가 개발되고 산업이 부흥한 때문이었다. 19세기 중엽에 대서양산 소금은 혁명으로 인해 경제의 동력이 부분적으로 위축되었던 프랑스에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1850년에는 대서양의 소금 생산량은 최고조에 달해 22만 톤에 육박했다. 대서양산 소금은 내륙의 소금에 비해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었고 세기 중반부터는 일조량도 늘어나 지중해 못지않게 생산량에서 덕을 봤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 치세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닥짐이 되지 못했고 철도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북동부의 새로운 화학산업 시장과도 거리가 멀었다. 반면 로렌 염전은 파리행 철도망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이곳들은 전략적으로 샤를루아에 있는 솔베이의 본부와 릴과 리옹 사이의 전략적인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파리를 프랑스의 머리라고 한다면 이 도시들은 두 팔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879년과 1886년 솔베이는 모엠비크, 샤토살렌, 디웨즈의 세유와 함께 독일에게 빼앗긴 염전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남동부 메르트 계곡에 위치한 돈바젤의 새 염전을 이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탄산 나트륨의 대부분과 가성수다의 3분의 1을 생산할 정도가 되었다. 1875년에 프랑스의 내륙 염전에서는 전쟁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집수, 응축기와 결정기의 비율의 개선이 이루어져 생산이 늘어난 지중해 염전들은 리옹, 이탈리아 북부의 신공업지대, 특히 알루미늄 산업지대에 위치해 있어 입지 조건이 좋았다. 마르세유는 스트라스부르와 라인란트의 송유관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소금은 유럽판이 된 남부와 제노바, 트리에스테와 경쟁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 프랑스의 소금 산업은 이렇게 산업적 선풍을 몰고 온 라인란트의 영향을 받았다. 서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염전이 게랑드로 고객에게 가장 밀착되어 있었고 유럽 시장에도 거의 속박을 받지 않았다. 1800년 독일 제국의 소금 생산량이 13만 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독일 경제는 비교적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배타주의의 결과 소금은 산재되어 있는 20여 개의 염전에서 생산되었는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규모가 작았다. 가장 큰 염전지대가 프러시아의 그로센잘차, 세네베크, 할레, 슈타스푸르트 6만 톤과 바이에른의 라이헨할, 베르이테스가덴, 트라운슈타인과 로제나임 염전이었고 그 다음 규모가 작센의 아르테른, 고젠, 고차우, 토이디치, 작센의 듀렌베르크 염전, 하노버의 위네부르크 염전이었으며 그 다음 규모로는 비르텐베르크의 슐츠, 니데른할, 빌헬름샬 염전이었다. 생산량은 대체로 지역의 정치적 중요도에 비례했다. 이러던 것이 1900년에 이르면 생산량이 100만 톤으로 늘어났고
1950년에는 500만 톤, 1985년에는 1천만 톤으로 늘어났다. 생산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802년 비르텐베르크의 일부가 된 슈바벤 하렌 1800년에 1500톤을 생산하다가 1850년에는 2만 5천 톤으로 생산량이 늘어났으나 1900년에는 500톤으로 급격히 줄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소금의 3분의 1이 슈타스포르트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3분의 1은 비르텐베르크에서 생산되었다. 슈타스포르트산 소금은 독일 북부와 쾰른의 화학산업에 공급되었다. 또 이곳은 비료를 만들기 위한 칼륨을 생산함으로써 화학산업과 결합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1914년까지 사실상 세계를 독점했다. 비르텐베르크도 프랑크푸르트와 루트비히스하프의 화학산업에 쓸 소금을 공급했다. 소금을 연간 4만 톤씩 생산했던 바이에른은 독일 남부 시장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반면 로렌은 루트비히스하펜에 소금을 공급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라인란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도 자체로 소금을 생산하지 못했지만 그 경제적 영향력은 컸다. 독일의 진보적인 화학산업은 급격히 발달했다. 그러나 1919년 로렌 지방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1945년 슈타스푸르트를 이룰 때까지도 독일 염전은 만족할 만큼 개발되지 못했다. 독일 제국은 외강산으로는 근대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하위 구조는 전통적이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독일과는 전혀 달랐다. 1771년 이래로 합스부르크는 폴란드의 주요 염전가 길리치안의 소규모 염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1802년 이래로는 할라인의 잘츠부르크의 대주교 염전을 그리고 1815년 이래에는 이스트리아와 달마치아의 이전 베네치아 염전을 소유했다. 1800년 하스부르크 제국의 소금 생산량은 북독일보다는 많았고 생산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12년까지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북부보다는 오히려 체험업자의 수가 적었고 생산된 소금도 제국 외부의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에서 소비되었다. 이 패턴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산업혁명, 구체적으로는 화학혁명이 비교적 결여되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와는 달리 합스부르크 제국은 라인란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바lum부르크와 훗날의 중부 유럽 이론가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라인과는 달리 도나우에서는 산업에 가속이 붙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고전적이었다고는 해도 합스부르크 경제는 그 계승국들이 훗날 세울 수 있었던 멋진 구조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독립 폴란드의 비리츠카와 갈리치아의 생산을 독려해 1932년에는 이곳에서 48만 8,662톤의 소금이 생산되었는데 그중 10만 4,672톤은 산업용으로 쓰기 위한 소금이었다. 1953년 길리치아를 상실한 이후에는 생산량이 100만 톤을 넘어섰고 1985년에 폴란드는 500만 톤을 생산했다. 다뉴브에서 뿌린 씨앗이 비스툴라 강에서 수확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립 루마니아도 1919년 이후 합병된 헝가리의 로나세크, 토르타, 머러시 우이러르, 염전, 왈라키아의 슬러니치의 암령갱, 몰다비아의 티르구, 오치너, 염정에서 1985년에 500만 톤의 소금을 생산해 그중 상당량을 인근 동구권에 수출했다. 시중에 유럽의 지렛대로서의 역할. 이탈리아에서는 다단계 천유제헌법으로 만든 해양소금 대신 내륙 암염이 성장했고 또 이것이야말로 이탈리아가 거둔 커다란 결실이었다. 이는 바르셀로나와
밀라노의 화학산업이 대두함으로써 생긴 20세기의 발전으로 그 수혜 지역은 카탈로니아의 카르도나와 토스카나의 볼테라였다. 19세기까지는 필요량을 전통적인 다단계 천일제원법으로 생산했다. 1905년 에스파냐의 산루카르 디 바라메다에서는 24,000톤의 소금을 생산했고 토르비헤자와 라마타는 149,000톤을, 이비자는 1800년에 24,000톤을, 1905년에는 81,000톤을 생산했다. 이탈리아는 1905년에 총 생산량 43만 7,699톤 중 17만 톤을 트라파니에 있는 시실리아 염전에서 생산했고 15만 1,824톤은 칼리아리에서, 5만 톤가량은 이전의 바를레타이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단계 천일지원법 작업장인 하나인 마르게리타 디 사보이아에서 생산했다.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금을 수출했다. 이탈리아는 1875년 인도에 26,000톤의 소금을 수출했고 1914년까지는 그리스, 터키, 발칸에 시장을 개척했다. 1886년 트라파니에서 온 이탈리아 사람 아고스티노 부르가렐라는 아덴의 홍해사금 산업을 설립했는데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기로 하자. 에스파냐는 1875년에 인도로 약간의 소금을 수출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그 양이 불안정해 1909년에는 10만 톤, 1920년대에는 5만 톤가량, 1930년에는 8만 4천 톤을 수출했다. 1900년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는 천일제원법으로 연간 50만 톤가량의 소금을 생산했는데 대부분은 천일제원법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1965년에도 거의 200만 톤에 달하는 에스파냐산 소금 중 40%가 카르드나 등 비해양 염전에서 생산되었고 이탈리아의 총 생산량 300만 톤 중 66%가 주로 볼테라 등지의 암염지대에서 생산되었다. 볼테라에서 채굴된 소금은 운영권을 놓고 주교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12세기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에는 운영권이 플로렌스로 넘어갔는데 1825년경의 생산량은 500톤에 달했다. 19세기에는 생산량이 꾸준히 늘었고 1920년대에는 운영권이 솔베이 회사에 넘어갔다. 솔베이사는 화학이나 소금 부문에서 늘 선두에 선 주자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회사가 얼라이드 화학 회사에 통합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암염이 바닷소금보다 우위를 점했던 것은 솔베이법에 지배당한 결과였다. 볼테라는 어떤 의미로 라인란트가 서단까지 연장된 것으로 유럽의 새로운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신대륙들 시대의 변화에 이끌려 라인란트에 의해 90여 개의 가속도가 붙은 유럽 세계는 신대륙에 의해서는 원심력의 가속도가 붙었다. 러시아와 미국을 주요 신대륙이라고 한다면 브라질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이 주요 신대륙을 똑같이 따라한 것은 아니지만 소금 생산 규모는 크게 늘었다. 러시아는 이미 1800년에 중요 소금 생산국으로 대두했지만 그때까지 미국, 브라질, 일본의 소금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으로 미국은 주요 소비지로 급속히 대두했지만 브라질과 일본은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지도 못했다. 이런 요인들이 세계 소금 생산량 증가에 작용했다. 러시아의 소금 생산은 1800년 23만 5천 톤에서 1900년에는 150만 톤으로 1950년에는 500만 톤으로 1985년에는 2천만 톤으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소금 생산이 1800년에는 1만 톤이 채 못 되다가 1914년에 300만 톤, 1950년에 1700만 톤, 1985년에는 5천만 톤으로 늘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19세기에 이미 식생활의 독립을 달성했지만 중요한 발전은 바르가스가 지배하던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1936년에는 39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74만 톤으로, 그리고 1950년에는 100만 톤으로, 1975년에는 200만 톤으로 생산이 늘었는데 1980년대에는 매년 1천만 톤 이상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의 소금 생산은 1800년에 20만 톤에서 1914년에는 50만 톤, 1950년에는 100만 톤, 1975년에는 200만 톤, 1985년에는 500만 톤으로 늘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소금을 수입했는데 미국은 주로 캐나다, 멕시코, 바하마 에서 수입했고 일본은 주로 타이완, 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했다. 한국은 지금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에서는 생산지 3곳의 발전으로 소금 생산이 증가했다. 첫째는 도네츠 산업지대의 도노프로 페트로프스크 북동쪽 바흐무트 염전이다. 이 염전들은 1876년에 개장했지만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 1900년에는 거의 40만 톤을 생산했는데 이는 후기 차르 시대의 러시아 산업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크림의 염전 들은 러시아에 늦게 편입돼 1800년에야 완전히 이용되기 시작했지만 1900년에 생산량이 550만 톤을 넘어섰다. 과로에 그 약간의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스트라한 북부의 바스쿤카크 호수에서는 1900년에 20만 톤 이상을 생산해 북쪽의 엘턴 호수를 대체했다. 이 생산지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브카, 즉 자연 증발 염전 로 자본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이곳의 문제점은 접근과 분배였지만 러시아 남부까지 발달한 철도와 볼가강의 증기선이 운항됨으로써 솔리캄스크산 끓인 소금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솔리캄스크는 1900년에도 여전히 30만 톤 이상을 생산했지만 점차 심각한 연료난을 겪기 시작했다. 운송은 20세기에도 지배적인 요인이었다. 1970년 아르터모브스크에서는 여전히 소련 연방의 소금 총 생산량 1200만 톤의 43%를 생산했다. 당시 연간 400만 톤을 공급했던 바스쿤카크 호수는 볼가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단일 생산지로는 소련에서 두 번째가는 생산지였다. 카스피 해의 바쿤트크, 크라스노브트스크에서는 천유지원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잇따른 철도망의 확충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이 동쪽으로 이동한 덕분에 염전은 시베리아 서부, 노보시비르스크 서부의 바라빈스크, 크라스노에스크 남부의 아바칸스코의 호수 이르쿠츠크, 북서쪽의 우솔리의 시비르스코에까지 확장되었고 이곳들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놓이면서 산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들과 관련되어 있다. 소련은 또 폴란드로부터 갈리치아 염전,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카르파티아 산맥의 암염, 특히 우주고르트의 암영 등을 얻음으로써 이익을 봤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에 접어들어 시베리아 동부의 암영갱이 개발되었다. 이곳은 1789년 이래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의사소통 문제와 시장 부재로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역이다. KGB 왕국의 일원인 이곳은 도로의 제빙 작업에 쓸 소금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했다. 러시아의 정치가 무라비오크, 아무르스키와 작가이자 혁명가인 바쿠닌이 미래의 러시아 영토로 예견했던 시베리아는
1880년대에 들어와서야 소금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 미국에서도 생산지가 늘어났고 주요 생산지도 변화해왔다. 남북전쟁까지 뉴욕의 오논다가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캐너원은 중요한 국내 공급지였다. 오하이오가 뉴욕과 펜실베니아 소금 생산량을 따라잡기 시작했지만 버지니아의 솔트비를 제외하고 남부에서는 전혀 소금을 생산하지 못해 엄청난 양을 영국에서 수입했다. 남부는 연방군의 봉쇄기 동안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남부연맹의 어떤 장교는 남군 패배의 원인을 사람이나 동물이 섭취할 소금과 베이컨 가공 등 음식 가공에 쓸 소금 부족으로 돌릴 정도였다. 남북전쟁부터 1914년까지 뉴욕이 생산 확대를 주도했고 약간의 차이를 두고 미시건 그 뒤를 따랐으며 캔자스와 오하이오는 생산량이 이들에 못 미쳤다. 뉴욕 내에서는 생산의 중심지가 시라키스 인근의 오논다가에서 버팔로 인근의 워셔로 옮겨갔는데 이곳은 1878년 석유 채굴단이 300m 깊이에서 소금을 발견한 곳이다. 소금의 존재 여부는 오래전부터 어렴풋이나마 알려져 있었다. 사실 버팔로란 지명은 소금을 핥아먹기 좋아하는 동물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용된 기술은 펜실베니아의 에드윈 드레이크가 개척한 중국의 염정, 굴착 기술이었다. 1950년경 뉴욕은 미시건에 뒤이어 두 번째 가는 소금 생산지가 되었고 이곳에서는 암현경에서 채굴한 소금과 소금물로부터 증발시켜 생산한 소금이 반반씩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미시건이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 추월당했고 뉴욕은 네 번째의 생산지로 밀려났고 오하이오는 다섯 번째 가는 생산지가 되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서는 해안의 평안과 내륙 고지의 유명한 암염지대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이곳에서는 소금이 먼저 채굴되었지만 석유 산업이 함께 발달했고 1890년대에는 A.F. 루카스가 개선시킨 채굴 방법에 힘입어 굴착 기술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굴착 기술, 석유, 천연가스, 소금물이 결합해 멕시코만은 미국의 사천이 되었다. 브라질에서는 다단계 천유제헌법에 의한 유럽식 소금 생산법을 마라냥의 산루이스에 있는 예수회에서 처음 개발했고 그 후에는 페르남부크의 네덜란드인이 생산법을 개발했다. 소금은 레시페 등의 설탕 농장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되었고 또 바다를 통해 바이아,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에도 수출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당국은 브라질이 세투갈산 소금의 소비 시장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으므로 식민지 시대에는 발전이 어려웠다. 제국 지배 하에서 국내 생산이 고무되었지만 리우그란데 두 노르테 특히 1939년경 브라질 소금의 3분의 2를 생산했던 마카오시가 마라냥과 페르남부크를 대신했다. 마카오는 북쪽으로 파라, 아마조나스, 남쪽으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에 소금을 공급했고 쇠고기 산업이 발달해 큰 소금 시장을 형성했던 우루과이에 수출했다. 그러나 생산은 1970년대에 정부가 두 건설과 항구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할 때까지 전통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1975년 200만 톤의 생산량 중 4분의 3이 여전히 리우그란데 주, 노르테 주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생산량을 1천만 톤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알라구아스 주의 마세이유와 바이아 주의 아라투의 거대한 암연 산지에 소금물을 끌어내어 이것을 가성소다와 염소를 생산하기 위한 켈르너의 전기 분해 공정으로 나트륨, 염소, 수소로 분리하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전래의 북동쪽 지역이
브라질 소금 산업의 중심지로 남아있지만 라틴 유럽처럼 바닷물을 이용해 천일 지원법으로 생산한 음식용 소금에서 화학용으로 쓸 인공적으로 소금물을 만들어 증발시켜 생산한 내륙 소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 조건은 근세초 소금 생산에서 주요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내륙에는 전해엽을 생산할 염전이 없었고 천연산이 되었든 인공산이 되었든 바다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기에는 여름 기후가 너무 습했다. 정근대 시대의 일본이 소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기에는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소금 생산 방법이 뒤유럽 앙시엥 레짐 하 프랑스의 카르비용 송대 양절의 관이법에 가까웠다. 바닷물을 소금 모래에 통과시켜 걸러낸 후 특수한 가마에서 끓였다. 가마는 연료비가 많이 드는 비싼 무쇠로 만들었고 그렇게 생산된 소금은 질이 좋지 못했다. 근대적인 특성이라곤 유일하게 연료로 석탄을 떼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이것도 남부에 제한되었는데 북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전나무와 대나무가 쓰였기 때문이다. 이 공정은 규모가 작았고 구식이었으며 비효율적이었다. 18세기까지 일본은 소금을 많이 소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중국의 중세와 근세초와 같은 연속된 소비자혁명을 경험하지 못해 그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당나라 초기의 음식과 같았다. 초기 유럽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일본의 검약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이들 중 예수의 신부 루이스 푸구아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쌀밥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에 전혀 소금을 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인구가 안정되고 원근해 유통이 늘어나 에도, 오사카, 교토와 같은 대도시가 성장하자 생활 수준은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180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소금 생산도 20만 톤에 달해 1인당 소금 소비량이 약 7.2kg으로 앙시앙 레지마하의 프랑스보다 많았다. 소금 산업은 생산에서는 구식이고 소비에서는 근대식인 후기 도쿠가와 시대의 전형적인 결합으로 훗날 발전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되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근대산업이 도입된 19세기에는 생산이 확대되어 1885년에는 근 100만 톤을 생산했지만 무쇠 가마가 돌을 대체하고 농축화가 실험되었다는 것 외에는 생산 방법이 예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소금은 대부분 홋카이도 남부의 해안을 따라 생산되었지만 4분의 3은 시코쿠 북부와 오사카 넘어 혼슈의 남서부에서 생산되었다. 가장 큰 생산지는 아니었더라도 가장 역동적인 생산지가 시코쿠의 다카마치 부근 시누키 동부로 이곳은 1888년 법으로 제정된 소금 산업에서 경쟁력이 가장 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쟁은 일본의 간이법의 소금 제조법을 훼손시켰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양도 만족스럽지 못했으므로 당시 일본이 점유했던 요동과 교주, 타이완, 만주, 중국 북부에서 생산하는 천연염 때문에 싼 가격에 팔아야 했다. 20세기에 들어 일본은 거대 수입국으로 대두되어 인근 국가의 소금 생산을 저격했다. 그런 반면 1914년에 일본 국내 소금 생산은 50만 톤으로 떨어졌다. 식민지를 상실한 후에도 일본은 발달한 화학산업에 쓸 소금을 수입에 의존했다. 1967년 일본은 98만 5천 톤의 소금을 생산했고 식용으로 쓸 소금 왜? 해봐. 좀 이따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응.